스펜의 서재, 자유주의자들이 꼭 읽어야 될 두뇌의 양식이 되는 책 6번째. 오늘은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데런 에스모글로와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하는 두 자의 저자가 썼고요. 사실은 번역본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부제로 권력, 번영과 빈곤의 근원이라고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회는 번영하고 어떤 사회는 빈곤하게 사는가를 설명한 책입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 재미난 예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 하나의 도시, 하나의 사회, 하나의 문화,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공통된 족속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노갈레스라고 하는 애리조나의 국경 도시인데 반은 미국의 애리조나주고 반은 멕시코입니다. 이 국경선을 딱 보면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멕시코 사람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국경 장벽을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왜 멕시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미국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냐? 너무 큰 평유와 빈곤의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 첫 직장을 애리조나 대학에서 교수를 했고, 이 노갈레스는 투산 애리조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또 이 당시만 해도 나프타가 생기기 전이어서 이 국경 도시에 국경 무역이 활발해서 사실은 한인 교포들이 여기서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이 노갈레스라고 하는 지역은 1853년에 미국의 이제 멕시코 영사가 돈을 주고 부분적으로 사면서 한 도시가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위성사진으로 한밤에 한반도를 찍으면 38선 이북은 깜깜하고 이남은 조명으로 가득 찬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그림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남북한이 민족적으로 동일하고 우리는 5,000년 역사라고 과장을 하지만 수천 년을 같이 살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큰 번영과 빈곤으로 나누어져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2012년만 해도 11,000불이었는데 2018년에 3,000불로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몇십 년 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국인 석유 부국인 베네수엘라가 차베스와 마두로라고 하는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제가 완전히 폭망한 사례가 됐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번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초기에 소개드린 총균세라고 하는 책은 어느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어떤 민족이 있었냐가 그 민족의 흥망성쇠를 상당히 좌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잉카 제국이 백인들이 들어갔을 때 그 목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어서 다 균에 의해서 죽었고, 아프리카는 농작물이 없고 가축을 삼을 수 있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사하라 사막 이남은 계속 목축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전환이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했고, 그리고 중국은 그 항하강하고 양쯔강이 있어서 일찍부터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됐는데 그렇지 않고 지리적으로 험악했던 유럽은 여러 가지 분산된 국가가 있어서 초기에 중국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유리했다가 나중에 다양한 사고가 경쟁하는 유럽이 더 유리해지겠다. 그래서 지리적인 차이가 한 문명의 운명을 많이 좌우한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거의 동질인 남북한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노갈레스는 왜 멕시코하고 미국이 어디 속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 총균세가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총균세는 농경 문명이 될 때까지의 차이는 설명하지만 산업화 이후에를 설명하는 것은 잘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번영과 빈곤의 차이는 정치 제도의 차이다. 북한하고 남한을 가른 거는
공산 또는 개인 독재에 의한 전체주의하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차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쓰는 용어를 이 사실은 책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어떤 나라는 착취적인 정치제도 하에 있고 어떤 사회는 포용적인 경제 정치제도 하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다수의 군중이 풍요로움 속에 살려면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개개인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의를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경제체제. 이게 포용적 성장의 경제체제다. 그리고 개인들이 노력을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서 급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빼앗길 염려가 없는 사회. 그게 포용적인 정치체제고 그 반대가 돼서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의 생산성 향상 부분을 권력이나 다른 신분제도를 이용해서 뺏어가는, 그래서 기득권이 그 과실을 모두 가져가 버리는 것을 착취적인 정치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정부가 자꾸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이 착취적인 제도라고 해서 적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대부분의 착취적인 제도는 정치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차이, 결정적인 분기점에서 갈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필연적인 디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 역사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김구하고 합의를 해서 북한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 유행했던 공산주의를 또는 국공 합작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독재들처럼 경제를 살리는 빅푸시를 하지 않고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한 아주 작은 전기에서 운이 좋은 의사결정이 우리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착취적인 제도 하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6.25 직후에 천리마 운동하고 김일성이 막 전 국민을 동원해가지고 잠시 경제성장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빠른 것처럼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서 북한이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김일성이 칭송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속되지 못하죠. 왜? 개인이 자기를 노력을 해야 될 자기한테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요된 노동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일성하의 북한 경제 성장은 착취제도하의 성장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럽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가능했냐? 당연히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전환이 있었고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예혁명이 이 경제적 자유와 제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유럽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용적 성장을 하는 정치 체제를 가져가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너무 큰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 뺏어가고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그래서 제가 경제적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데서 강의를 했고요.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 아무도 투자를 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는 포용적 성장이 장애가 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그러니까 명예혁명이 시장 경제를 발전시켰고, 그러면서 풍요로우면 점점 그게 선순환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중산층이 확대돼야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수정부 과거도 중산층의 확대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 중산층이 몰락해가지고 적어지면 북한하고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순환을 됐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풍요로운 세계상이 됐고요. 그 많은 나라,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착취적인 데서 악순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착취적인 정치제도는 착취적인 경제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또 부와 권력으로 착취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정치제도 또는 국가의 질에 따라서 경제 번영이 좌우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책을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체제 국가는 분배를 강조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이 명백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이 부를 추구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하게 노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가 포용적 성장이 된다. 요번에 최근에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잘못하면 개인이 노력을 하고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될 이유가 적어지는 사회가 되죠. 남이 창출한 부를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일랜드, 영국, 미국에 비해서 북부 유럽이 성장을 잘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가 인기 영합을 가고 되면 착취 구조의 악순환으로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취는 꼭 재벌, 황제가 하는 것은 과거의 착취인데 요즘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탈을 쓰고 착취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국가를 이용해서 착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복지를 많이 먹고 사는 것도 이 민중 독재에 의한 착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가는 다 망하고 있는데도 이 민중 독재를 하는 지지자들을 계속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주의적인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부자들 것을 뺏어서 전부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걸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민주주의는 법치와 재산권이라고 하는 제도적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중에 의한 착취 구조로 악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혹시 지금 문정부에 의해서 사회주의로 가고 대중에 의한 착취 경제, 착취 제도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핵만 포기하면 경업 비용이 얼마든지 우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문정부가 트럼프한테 약속했다는 게 오늘에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자, 북한에 돈을 주면 경제 발전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면 베네수엘라가 망할 이유가 없겠죠. 경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이 석유 팔아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 못하고 망하고 있죠. 북한은 지원을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구소련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도 지원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경제 발전 못했습니다. 즉,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개인이 그 이룬 부를 자기가 뺏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보장되는 경제 정치 체제가 없으면 경제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고 빈곤의 악순환, 착취 구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개성공단을 자꾸 평화의 시범적인 사업인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서 일해서 가난해서 초급 목표할 만큼의 돈을 주고 나머지 50불 중에 20몇 불을 김정은, 김정일 체제가 착취해가는 구조가 지금 개성공단 체제였습니다. 이런 체제는 경제 번영으로 절대 못 가는 체제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포용적 성장인지, 세 번째는 북한의 경합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남북 공존의 번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되려면 북한은 어떤 제도적 변화, 정치적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지를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책이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제에 너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